어머니요? 지금에서야 어머니 행세하시는 겁니까? 25년 동안 한 번도 찾지도 않으셨던 분이 그게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널 살리기 위해서였단다. 그래서 날 팔았다고요? 단돈 2천만 원 받고 그게 당신이 말하는 살리는 방식입니까? 은호야,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도 그날 이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그럼 왜 찾지 않았어요? 왜? 내가 어떻게 자라는지, 살아는 있는지 관심이라도 있었어요? 미안하다. 널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평생 죄인처럼 살았어.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25년 전 심장병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가슴 찢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한 어머니와 그 아들이 훗날 의사가 되어 다시 어머니 앞에 나타난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깊은 감동과 교훈이 담긴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999년 겨울, 전남 여수의 바닷바람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밤이면 골목 사이를 휘도는 바람이 간판을 덜컹거리게 했고, 낮에는 쓸쓸한 햇살이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를 간신히 비쳤습니다. 그 골목 가장 안쪽, 낡은 포스터들이 떨어져 나간 창문 너머엔 뜨끈한 잔치국수 2,500원이라 적힌 종이가 비틀린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그 안에는 연탄불에 김을 올리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강윤희 씨 40을 갓 넘긴 그녀는 새벽 4시면 일어나 국수를 삶고 김밥 재료를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연탄 냄새와 밀가루 반죽 냄새가 섞인 좁은 가게 안에서 그녀의 하루는 그야말로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가게 한켠엔 아이용 작은 식탁이 하나 있었고, 거기 앉아있던 5살 아들 은호는 작은 체구에 비해 커다란 눈을 껌뻑이며 잦은 기침을 했습니다. 윤희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감기야, 감기. 오늘은 엄마가 미역국도 끓여줄게.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가끔 숨을 헐떡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작고 푸르스름하게 변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상하다. 애가 좀 너무 안 좋아. 윤희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아이를 이불에 꽁꽁 싸서 여수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몇 시간은 그녀에겐 계절이 바뀌는 것만큼이나 길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손에 쥔 진료 접수표를 수십 번 넘겨보고 자판기 커피를 입에도 대지 못한 채 시키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료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이, 선천성 심장병입니다. 이미 진행이 꽤 된 상태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가능한 한 빠르게요. 지금처럼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순간 윤희의 귀에서는 바람소리 같은 이명이 울렸고 손에서 떨어진 은호의 예방접종 수첩이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겨울 구름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어딘가에서 눈발이 흩날리는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수술비는 약 2천만 원.
그건 그녀가 지금껏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고 남편 없이 아이 하나 키우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세상의 끝처럼 느껴지는 숫자였습니다. 가진 거라곤 전셋집 보증금, 분식집 밀가루 몇 포대, 그리고 이미 이자만 겨우 내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뿐. 도움 청할 가족도 손 내밀 이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가 잠든 얼굴을 어루만지며 윤희는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그러나 아무리 속으로 울부짖어도 현실은 그녀의 목을 조이듯 가혹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윤희의 시간은 2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향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윤희는 더는 국수 냄비에 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셔터는 내려졌고 가게 앞에 붙여두었던 메뉴판은 바람에 찢기듯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녀는 종일 은행과 보험사, 복지센터, 전당포, 심지어 교회 사무실까지 찾아다녔습니다. 혹시라도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맨발이라도 뛰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가진 건 없었습니다. 단칸방 보증금, 빛바랜 결혼반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으로 남아있던 낡은 금목걸이 한 줄.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들고 전당포를 찾아갈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깟 쇳덩어리가 아이 목숨 앞에서. 가게 앞 유리창에 붙여둔 냉면 3,000원 종이를 떼어내다 윤희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종이를 쥐어뜯던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팔아서 100그릇을 팔아도 2천만 원은 안 돼. 1000그릇. 10,000그릇 언제 다 벌어.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사촌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 우리도 애학원비에 허덕여. 그만 좀 연락해. 그 한마디에 그녀는 더는 입을 열 수 없었고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핸드폰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은행에서도 복지센터에서도 그녀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다고 했고 신용이 낮다고 했고 보증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손을 내민 곳은 번듯한 간판도 없는 뒷골목의 작은 사무실, 이름도 모르는 고리대 금업자들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음침한 형광등 불빛 아래 3장짜리 계약서가 놓여 있었고 빨간 도장이 찍힌 맨 마지막 장엔 연이자 40%라는 글씨가 붉게 박혀 있었습니다. 윤희는 사무실에 울려 퍼지던 낡은 라디오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 한 구석을 은호의 생명과 바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은호 심장 다시 뛸 수 있는 거지? 그녀의 눈빛은 처절할 정도로 간절했고 이미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온 밤, 윤희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을 처음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퀭하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부르텄고 코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직도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 있니? 밤마다 걸려오는
독촉 전화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아이 앞에선 웃으려 해도 눈가가 경련처럼 떨려왔습니다. 매일 새벽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내뱉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한숨이었습니다. 나 하나쯤 무너지는 건 괜찮아. 제발, 제발, 우리 은호만은 살게 해줘. 하지만 세상은 그 바람마저도 쉬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던 윤희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손 닿지 않는 허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갈 곳 없는 마음을 끌어안은 채 아무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무너지는 마음으로 버티던 어느 겨울밤, 윤희는 마지막 손님이 나간 가게 안을 쓸쓸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연탄불이 거의 꺼져가는 주방에서 그녀는 한숨 섞인 숨결을 뿜으며 닳아버린 행주로 뒷문 문고리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기척이 어둠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봤고 가로등도 잘 비추지 않는 좁은 골목 끝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가슴은 순간 철렁 내려앉았고 얼어붙은 손으로 조심스레 문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드러난 얼굴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히 와서 김밥 한 줄, 우동 한 그릇을 주문하곤 말없이 나가던 남자. 항상 말없이 식사만 하다 가는 단골, 이정우 씨였습니다. 정우는 그날따라 가게가 아닌 곧장 윤희의 뒷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벗은 코트에선 겨울에 찬 공기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그 순간 윤희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과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정우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수술비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끝없이 메마른 사막을 걷다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오아시스처럼 황홀하고 동시에 그 환상이 거짓일까 두려워 손을 뻗을 수 없는 풍경처럼 윤희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정우는 다시 한번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비, 수술비, 필요한 만큼 전부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윤희는 무릎이 꺾일 것처럼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당연하다는 듯 덧붙는 또 다른 조건이 따라붙었습니다. 대신 아이는 내 쪽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겠습니다. 순간 윤희는 정신이 번쩍 들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지금 뭐라고요? 우리 은호를 그렇게 돈으로 데려가겠다고요? 눈에 핏발이 서고 숨이 거칠어지며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나는 아직 이 아이 엄마예요. 내 손으로 낳은 아이를 돈과 바꿀 만큼 나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분노도 거절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저 침착하게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절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아이 편이 아니니까요. 그가 돌아간 뒤 윤희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이 옆에 누워 그 작디작은 가슴이 들썩이는 걸 지켜보며 아이의 숨소리가 약해질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지체할 수 없다는 말이 이제는 밤마다 윤희의 귓가에서 속삭이는 저주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게 아이일까? 아니면 내 자존심일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살아있는 아이의 눈빛인가? 아니면 엄마라는 이름인가? 그 질문들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가라앉았고 결국 어느 날 새벽 그녀는 은호가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다가 작은 속삭임으로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한텐 기억도 못 남기고 보낼 것 같아. 하지만 살아줘. 제발 살아만 줘. 그 말엔 어떤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건 단지 사랑이 선택지를 잃었을 때 내뱉는 마지막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떨리는 다리로 이정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말없이 입양 동의서를 받아들고 손가락이 굳은 채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소리는 마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장면은 윤희의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뼈아픈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은호의 엄마가 아니라 그저 그 아이를 살게 해준 사람으로만 남게 되었고 가슴 한가운데 이름 없는 상실을 아는 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호를 떠나보낸 날 강윤희는 무언가를 잃었다기보다 자신의 심장 한 조각이 통째로 도려나간 듯한 공허함 속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불구불한 여수의 골목길을 걷는 내내 그녀의 두 다리는 마치 돌처럼 무거웠고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끌어당기는 듯 몇 걸음마다 주저앉고 싶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맞아왔고 은호가 쓰던 작은 방에는 아직도 아이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접힌 이불 위엔 마지막까지 끌어안고 자던 인형이 놓여 있었고 작은 플라스틱 바퀴가 달린 장난감 자동차는 아직 벽 쪽을 향해 멈춰 있었습니다. 윤희는 손끝으로 아이의 양말 한 짝을 들어보았다가 그대로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방 안에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무 소리 없이 그저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무언가를 지킨 것도 뺏긴 것도 아닌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 버린 어머니로서 그녀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고 숟가락을 드는 일조차 버거운 나날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 어떤 회한에도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성사됐고 아이는 떠났으며 남겨진 그녀는 결국 현실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정우는 이전처럼 조용했고 특별한 감정의 표현 없이 묵묵히 옆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정식으로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윤희는 망설였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조차 잊고 있었고 이 남자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로 남을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마친 그들의 관계는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합쳐졌고 서류 한 장이 그녀를 한 남자의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의 품 안에 다시 새로운 생명이 들어섰습니다. 딸 예린이었습니다. 예린은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조용한 아기였고 태어나자마자 손가락을 꼭 쥐는 버릇이 있었는데 윤희는 그 작고 따뜻한 손을 잡을 때마다 이유 모를 죄책감과 위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절대 외로움을 주지 않겠다. 그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은호를 보내며 마음속에 남긴 공백을 이번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채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예린은 눈웃음이 유난히 예쁜 아이였습니다. 자잘한 웃음에도 방안이 따뜻해졌고 예린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윤희는 매일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자. 예린에게만큼은 끝까지 지켜주는 엄마가 되자. 겉으로 보기엔 그들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이정우는 중고차 매장을 차리며 생계를 꾸려나갔고 윤희는 예린을 어린이집에 보내며 집 근처에서 도시락집을 열어 다시 하루하루 분주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희망도시락. 그녀 나름대로 무너졌던 인생을 다시 붙잡아 보겠다는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예린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워도 매년 4월 12일 은호의 생일만큼은 그녀가 그 어떤 날보다 조용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엔 늘 국을 끓였습니다. 된장국이든 미역국이든 상관없이, 하지만 꼭 지나치게 짜게 끓여졌습니다. 윤희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감정이 국물에 섞여 있다는 걸 매번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아도 아무도 모르는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불 꺼진 부엌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잘 살고 있을 거야. 어딘가에서 나 몰라도 건강하게 자랐겠지. 그녀는 은호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린에게도 단 한 번도 너에겐 오빠가 있었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보낸 아이였고 그 아이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피멍처럼 번지는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의 사랑은 떠나보내고 또 다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매일을 살아낸 한 여자의 긴 속죄와 다짐의 시간.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오늘도 조용히 아이 이름을 마음속으로만 불러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작은 도시락집도 오래전 문을 닫았고 이정우는 몇 해 전 아침밥을 먹던 중 갑작스레 쓰러졌습니다. 병명은 뇌졸중,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난 후 윤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예린은 대학에 가서 서울로 올라갔고 혼자 남은 그녀는 오래된 낡은 집에서 오래된 자신의 기억들과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허리도 굽고 관절도 삐걱거리지만 윤희는 병원을 잘 찾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지라며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 하나로 하루를 버텼고 가끔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와도 그냥 물 한 잔으로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쿵 하는 통증, 손끝은 창백해지고 입술도 메말랐습니다. 혼자 병원까지 걸어가는 건 무리였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응급실까지만요. 라고 말하며 그녀는 손수건을 입에 대고 헐떡였고 의자에 등을 기대자 뒷유리에 흐릿하게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착한 병원에서는 바로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했고 담당 의사는 차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심장 판막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가급적 최대한 빠르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에 윤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삶에 미련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딘가에서 예린이, 언젠가는 은호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녀를 침대 위에 눕히게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입원복을 입고 병실에 들어온 그녀는 하얀 시트를 펴고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에선 과거의 기억들이 저절로 되감기처럼 흘러갔고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제 와서 누굴 기다리겠니? 그리고 몇 시간 뒤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차트를 든 채 흰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병실로 들어섰고 그의 발걸음은 단정했으며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윤희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그 남자는 또렷한 이마선, 단정한 콧날, 깊고 조용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듯한 느낌이 단번에 윤희의 심장을 2번 뛰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얼굴이 어느 날 꿈도 아닌 현실로 불쑥 나타난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강윤희 환자분 맞으시죠? 윤희는 눈앞의 젊은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시야, 떨리는 눈꺼풀, 어지러질한 어지럼증 속에서도 그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는 너무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심장내과 과장 정은호. 그 이름 석자.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마음속 깊은 곳,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골방에 꼭꼭 숨겨두었던 이름이 지금 현실의 무게를 안고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목이 그 뒤를 따라가는 듯한 느린 흐름 속에서 간신히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은호야. 너 정말 은호 맞니?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그토록 불러보고 싶었지만 불러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금지해왔던 이름을 드디어 입 밖으로 내뱉은 순간 수십 년 동안 막아놓았던 감정의 둑이 무너졌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물이 앞을 가렸고 가슴 속에서는 수천 마디 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지만 그 어느 것도 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 난간을 꼭 움켜쥔 채 마치 바닥이 꺼지듯 온몸을 떨었습니다. 눈앞에 이 젊은 남자가 어린 시절 자신의 손끝에서 멀어졌던 바로 그 아이. 살리기 위해 보냈고 그 죄책감에 시들어갔던 자신의 모든 시간의 근원이라는 것을 확신한 순간 윤희는 무너졌습니다. 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놀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오래된 바닷가 모래처럼 묵직하고 단단한 감정이 고요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장면을 수없이 상상해 본 사람처럼 말없이 서 있었고 그녀의 감정을 다 듣겠다는 듯 기다려 주었습니다. 윤희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었단다. 그 말은 그녀가 25년 동안 마음속에서 수천 번 되뇌며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살릴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 날 미워해도 돼. 날 원망해도 돼. 하지만 그땐 그녀의 말은 울음에 끊기고 숨에 막혔고 끝내 흐느낌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어떤 해명도 변명도 더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면 그 손을 한 번만 다시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은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트와 청진기를 조용히 내려놓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번 숨을 고르듯 길게 내쉰 그는 이윽고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는 거 지금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은 고요했습니다. 그렇기에 더 강력했습니다. 그 순간 윤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용서받은 자만이 흘릴 수 있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은호는 조용히 손을 뻗어 윤희의 주름지고 메마른 손등 위에 자신의 따뜻한 손을 포개었습니다. 그 작은 접촉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진 체온이 윤희의 가슴을 녹이고 2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죄의 고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긴 시간 동안 얼어 있었던 모자라는 단어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은호는 조용히 예린을 불렀습니다. 시간은 저녁 무렵 햇살이 카페 유리창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카페 구석, 붉은 조명이 살며시 드리운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예린은 오빠가 갑작스레 자신을 부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잔잔한 음악 사이로 조심스럽게 눈빛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은호는 물 한 모금을 넘긴 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린아, 네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이제는 다 말해주고 싶어. 그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어린 시절 가족 곁을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어머니 강윤희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를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정직하게 꺼내놓았습니다. 예린은 처음엔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커피 잔을 잡고 있던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고 입술을 깨문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눈시울은 점점 붉어졌고 숨소리는 미세하게 가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놀라고 아팠지만 무엇보다 느껴졌던 감정은 이해와 연결이었습니다. 오빠가 지금 내 앞에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오랜 시간 죄책감 속에서도 자신을 따뜻하게 키워냈다는 그 진실이 예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과 감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떨리는 손으로 은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빠가 사라져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엄마를 이해해줘서 더 고마워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말보다 깊은 울림이 흘렀습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혈연보다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걸 예린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윤희의 식탁 위엔 오랜만에 푸짐한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노릇하게 구운 계란말이, 그리고 윤희가 손수 볶은 멸치볶음, 어릴 적 은호가 가장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작고 낡은 식탁,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정적 속엔 수천 마디의 감정이 흘렀습니다. 밥을 뜨고 반찬을 집으며 때때로 눈이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와 함께 작게 터지는 웃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었지만 그날 저녁만큼은
세 사람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예리는 웃으며 오빠에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특별히 간세게 하셨어요. 오빠, 입맛 까다롭다면서요? 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윤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든 손을 멈춘 채 말없이 그 순간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없이 흐르던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우리 가족이었구나. 한 번도 아니었던 적이 없었구나. 그 말에 예리는 윤희의 손을 꼭 잡았고 은호는 조용히 어머니 앞에 놓인 그릇을 앞으로 밀어주며 숟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동작 하나만으로 그 역시 그 자리에 아들로 돌아왔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더 자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호가 바쁜 병원 근무를 마치고 짬을 내어 집에 들르면 예리는 꼭 반찬을 직접 만들었고 윤희는 다림질한 새 이불을 꺼내 덮어주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국 한 그릇, 계란 한 조각, 그 속엔 시간보다 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들은 잃어버렸던 25년의 시간을 하루하루 조용히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헤어졌던 가족이 이제는 조용한 저녁 식탁 위에서 서로의 체온을 다시 배우며 늦게 피어난 사랑을 아주 천천히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강윤희 어머니의 선택과 정은호 씨의 용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너무 깊이 아프고 또 그래서 더 값진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삶의 상처를 껴안고 회복해가는 따뜻한 실화 사연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